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누구에게는 영웅이고 누구에게는 최고 악당인 줄리안 어산지가 결국 미국 법무부와 협상해 유죄를 인정하고 고국 호주로 돌아갑니다. 호주와 미국의 외교적인 물밑 작업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선 후보 토론 이틀 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보좌진은 토론에서 활력 있게 보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을 푸시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보좌진은 토론에서 성질을 누그러뜨리라고 푸시합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두 사람 모두와 유일하게 대선 후보 토론을 해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기고문을 썼습니다. 트럼프는 소리 질러야만 할 이유가 있고 바이든은 그를 제압해야 하며 미국인은 정책 이외에 말하는 태도를 봐야 한다고 썼습니다. 주이시 크리스천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스트 그리고 비종교인이 루이지아나주를 고소했습니다. 10계명을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걸어야 한다는 미국 최초의 법이 개신교 신자가 아닌 학생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미국의 주요 신문은 낙태와 미성년자 성치료 그리고 기후변화 이런 이슈들을 크게 다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낙태 이슈가 깎아내린다는 보도는 이어집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40도에서 견디도록 제작된 아브라함 링컨 왁스 동상이 촛농처럼 흘러내리는 그 장면을,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강이 모든 면적을 어떻게 잡아먹는지를 보여줍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러시아가 획득한 영토를 현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휴전 협상을 하고, 휴전 협상에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면 무기를 지원하고 아니면 무기 지원을 끊는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다. 미국 항공 여행객은 독립기념일에 앞서 이미 기록을 세웠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가 있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가 아닌 지난 일요일 거의 300만 명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사흘 동안 약 16%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하락에는 이유가 있고 오늘은 회복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길기도 한 스토리지만 짧게 요약할 수도 있는 그 뉴스가 오늘 세계의 공통적인 탑 뉴스입니다. 미국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 조건으로 스파이 혐의 유죄를 인정한 줄리안 아산지. 뉴스 많이 들어보셨지만 많이 잊으셨죠. 호주 출신, 지금은 이제 52살이 됐지만 옥중 결혼도 했고요. 본인을 변호하던 그 여성과 2022년도에 걸프렌드, 보이프렌드로 지내다가 결혼을 해서 지금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은 52살이지만 14년 동안 도망자 내지는 미국과 법적 싸움을 하던 끝에 결국은 18개 혐의, 하나는 컴퓨터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는 스파이 혐의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그 하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을 했고, 그리고는 이제 그 호주로 자유로 돌아간다 하는 건데, 줄리안 아산지라는 사람이 2006년도에 위키릭스를 만든 사람입니다. 릭스, 폭로하다, 흘리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키릭스를 통해서 수많은 기밀 정보, 미국 정부 주장으로는 이게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줄리안 아산지나 아니면 그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1인이긴 하지만 14년 동안을 도망자 생활도 했고 법정 싸움도 하면서 미국 검찰은 지금 1000만 건이 넘는 그런 자료를 유출을 했고 동영상도 유출을 했다 해서 18개 혐의로 이제 이 사람을 미국으로 송환하기를 원했지만 이런저런 일들로 14년 동안 결국 송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완전히 지면서 이 호주 사람을 호주로 넘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철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세계에서 이거 너무 오래 끌어왔다 하는 것을 매듭을 짓고 싶은 거죠. 스파이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위키릭스를 만들어서 2010년도에 미국의 군사기밀 그리고 외교 문서를 입수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 나와서
이 저널리스트들도 다 읽어볼 수 없는 그 가운데는 뭐 한국에 관해서도 있었고 미국에 관해서도 있었는데 결국은 미국의 국방 기밀을 빼내서 공개를 했다는 건데 포커스 자체는 두 가지만 지적하라고 하면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도 전쟁이니까 어떻게 민간인이 숨졌는가 이런 것들을 막 영상까지 보여줬거든요. 특히 이제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민간인이 숨지는데 그 위에 막 미군 헬기가 떠 있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 호주 사람이 그 같은 정보를 입수하는 데는 첼시 매닝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나중에 이제 뭐 성전환도 하고 했었던 육군 정보 분석가. 이 첼시 매닝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입수를 했고 첼시 매닝은 벌써 오래전에 2017년도에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원래 35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 케이스로. 그런데 그걸 이제 감형하고 석방하고 했었죠. 이제 위키릭스의 줄리안 아산지는 처음에는 이제 미국이 막 송환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도서관이래요. 대사관에 숨어 있었죠. 7년 동안 에콰도르에서 망명을 받아줬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에콰도르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대사관에서. 그리고는 또 그 사이에 스웨덴에서 뭐 성폭행, 강간 혐의 이런 것으로 본인은 부인을 하지만 재판이 얽혀 있었고 영국이 결국은 뭐 스웨덴이 나중에 뭐 기간도 다 지났다 해서 그냥 기각시켜 버렸는데 영국이 이건 아니다 하고는 또 감옥에 가두고 해서 감옥살이를 어쨌든 1000일의 N의 2배인 거의 2000일을 그 감옥살이를 했거든요. 5년 넘게.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으로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합의를 했어도 미국이 아닌 태평양의 미국령 그 섬에서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 3시거든요. 재판을 받아서 판사가 이제 그 형량을 하겠죠. 그런데 그 형량이 이미 영국에서 감옥에서 수감된 딱 그 62개월인가 그렇습니다. 5년 조금 넘죠. 그런 정도로 하고 이제 호주로 풀려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럼 14년을 도망자와 수감자로 지냈던 인생의 뭐 거의 뭐 4분의 1 정도는 되잖아요. 그랬던 이 사람에 대해서 누구는 언론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왜 미국이라고 전쟁에서 다 올바른 일만 할 수가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 측에서는 이거 미국의 안보 위협이고 국방 정보가 누출이 됐고 그리고 심지어는 중앙정보국 위원 그 에이전트라든가 아니면 군인들 중요한 사람들 신분들도 노출이 됐다. 무엇보다도 적국을 도운 것이다 해서 이제 미국은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14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뭐 북마리나 제도요. 태평양 섬에 있는 사이판 섬에서 오늘 이제 청문회에 가서 재판받고 3시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형이 선고가 됩니다. 골칫덩어리를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없애버린 거고요. 이게 이미 지금 미국이 다 이 외교 관계가 이래서 중요한 거죠. 중국이 점점 뭐 아시아 쪽에서 또 러시아와 힘을 합쳐서 본인들이 세계 질서를 다시 확립해 보려고 하고 미국은 점점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고 이름도 바꾸고 호주, 영국 뭐 이런 식으로 일본, 미국 또 뭐 일본, 한국, 호주, 미국 이런 식으로 중국을 생각을 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이에 호주로서는 줄리안 아산지가 미국에 어떤 일을 했건 호주의 국민입니다. 이 호주의 국민을 구해야지 된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호주 총리가 그 사이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이것 좀 우리 처리하자. 이것 좀 처리하자 해서 지금 결국은 호주에서도 뭐 자유 언론을 굉장히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뭐 호주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고려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밥이 지어진 겁니다. 미국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많죠. 마이크 펜스 전 그 부통령 같은 경우가 그러고 이건 사법 오류다. 끝까지 해서 이 사람을 미국의 법정에 세워야지 왜 호주로 돌려보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유엔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가 국경 없는 의사회하고 자유 언론이랑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관련이 있죠. 국경 없는 의사회가 항상 전쟁, 투쟁지 이런 데에 가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성명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미국과 호주의 이 같은 합의 그 줄리안 아산지가 14년 동안 어쨌든 도망 다니고 감옥살이도 하고
또 뭐 에콰도르 대사관에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자유가 아니잖아요. 이제 자유다. 이게 바로 스텔라라는 줄리안 아산지와 옥중 결혼을 한 와이프가 한 얘기입니다. 자유다, 자유다. 이렇게 해서 누구에게는 영웅이고 언론의 자유를 지켰다는 뜻에서 누구에게는 악당인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줄리안 아산지 일은 이로써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도 아버지입니다. 중간에 무슨 에콰도르 대사관에 있을 때는 사람이 그렇게 오래 갇혀 있으면 완전히 정상일 수는 없고, 그리고 원래도 가장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안 하겠죠. 뭐 벽에다 똥칠도 했다고 하고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14년 동안 많이 보여줬는데 이것은 어느 한쪽 미국의 완벽한 뜻으로만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일찌감치 호주가 원했던 것처럼 되지도 않았지만 외교라는 것은 항상 서로 이제 합의를 하는 부분에서 하는 거죠. 그리하여 이제 앞으로 그 줄리안 아산지에 관한 큰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줄리안 아산지 와이프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뭐 기쁨 막 이런 거 얘기하라고 하는데 PBS 방송과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우리 그런저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호주에 뭐 타고 가는 비행기가 한 50만 달러 정도 된대요. 그것을 호주 정부에 갚아야지 된다고 하거든요. 언제 이래서 그 50만 달러를 모으겠습니까? 누군가가 그걸 지원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겠죠. 2022년도 결혼했지만 아이들한테 아빠가 풀려나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선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있었는가요? 그래서 아직 깜짝 놀랄 선물을 주려고 얘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반인들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오랜 동안 14년 동안이나 2010년부터 지금까지 뉴스로 했었던 줄리안 아산지 문제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정말 중요한 건 이틀 남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 6시부터 90분 동안 1시간 30분 동안 CNN 방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열립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뉴욕타임즈는요. 60명의 저널리스트를 이 토론을 커버하도록 배치를 했답니다. 야, 그러니까 뭐 팩트 체크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리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올라도 트럼프보다 미칩니다. 지금 오차범위 안에서 오르기 시작한 것은 그가 활력이 있는 정력적인 모습을 보여준 국정연설 때부터였습니다. 3월 달에. 저도 그때 놀랐거든요.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그걸 지금 토론에서 유지를 해야지 된다. 활력 있게 보여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나이 문제가 있으니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히려 반대로 좀 컴다운 해야 된다. 성질을 누그러뜨려야지 된다. 보좌진들이, 어드바이저들이 계속 두 사람에게 강조하는 게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싸워서 예상치 못하게 지고만 힐러리 클린턴이 오늘 뉴욕타임스에 기고문을 쓴 것을 조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바이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미국 유권자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본인이 트럼프를 겪어본 사람으로서 바이든도 또 뭐 겪어봤잖아요. 예비선거 때 뭐 겨뤄보기도 하고 했었으니까 아무튼 예비선거 때 겨뤘다기보다 어쨌든 토론을 해봤어요. 이 두 사람 다와 함께 유일하죠. 이런 식으로 토론을 두 사람과 하고 같이 해본 것은 트럼프의 허튼 소리에 일일이 반박하는 것은 그건 시간 낭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넌센스라고 표현했어요. 넌센스로 시작해서 완전히 주제에서 벗어나다가 허튼 소리에 연속을 하니까 그냥 정상인들과 토론을 한다 하고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걸 이제 트럼프 지지층에서는 그는 천재기 때문에 그래. 천재를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알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후보들 토론을 얘기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말할 때는 이건 세계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정책을 말해. 정책이 실종됐어 라고 하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은 오늘 다른 말을 하네요. 정책 실종을 말하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2020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한 뒤에 점점 그 분노 레벨이 높아지고 불안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은 지금 후보가 정책을 말하는 것도 눈여겨서 이번 목요일에 보고 들어야지 되지만
어떻게 말하는지 그 태도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낙태와 또 낙태 이슈 별로 좋지 않잖아요, 공화당에. 부자에 대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감면을 했고 또 엄청나게 감면을 해야지 되는데 이거 인기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그런 인기 없는 정책 입장에서 뭔가 사람들을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막 고성을 지르고 열변을 토해야지만 된다. 레이브 파티 젊은이들이 간다고 하잖아요. 레이브 해야지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복수하기 위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제, 그러니까 일일이 그가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아니잖아, 사실이 아니잖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직접적이고 강해야지 되는데 국정연설에서 했던 것처럼 이건 아마 그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연설 때 공화당 의원들이 너무 많이 야유를 퍼부었어요.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정연설인데도 가장 예의를 갖추는 그런 그 타임이잖아요.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뭐 준비하고 써놓은 연설을 읽고 연설을 그 퍼포먼스 하는 건 그렇다 치고 그 즉석에서 날아오는 그 활 같은 것을 굉장히 그 강하게 유머러스하게 잘 막았거든요. 그런 국정 연설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강해야지만 된다. 그러면 트럼프의 넌센스, 횡설수설 전략이 실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권자들은요, 보통 토론을 보는 것처럼 봐서는 안 된다. 근데 세 가지를 포커스를 줘야지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막 누구를 열심히 골리기를 하는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거에 있어서의 대통령을 뽑을 때 원칙적인 질문을 고려하라. 후보의 정책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민주주의 운명도 생각을 해야지 된다. 세 번째 포커스는 혼란과 능력 사이에서의 선택을 해야지 된다. 누가 혼란이고 누가 능력이 있겠어요? 힐러리 클린턴의 입장에서 볼 때 2024년도 선거가 무척 타이트합니다. 34개 혐의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도 지금 뭐 전국조사는 바이든 현 대통령이 이기는 게 조금 있다고 하지만 격전지는 거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다 맞는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선거를 치르기 4개월 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유죄 판결을 받았어도 여론에서 앞서가거나 굉장히 타이트한 이런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유권자들이 잘 봐야지 되고, 바이든이 나이 맞는 건 맞다. 81살. 그런데 바이든은 현명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고 일하는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오로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3살 더 많을 뿐이다. 이게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오늘 뉴욕타임즈에 쓴 기고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요 신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쓴 이 토론에 대해서 쓴 기고문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뭐 제가 다 보지는 못했겠지만 없어서 힐러리 클린턴 것만 전해드리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어제 제가 주요 신문 어디였었죠? 보스턴 글로브였던가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습니다. 보스턴 글로브 맞았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도 바이든 대통령의 그 능력 같은 것을 절하시켜 놔서 기대 수준을 낮춰놔서 바이든에게 득이 될 것이다. 뉴욕타임스도 비슷한 뉘앙스를 보도를 했잖아요. 방송이 끝나고 나가보니까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론 주말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야, 이 트럼프의 바이든의 토론 솜씨가 대단해. 보통이 아니야. 토론의 달인이야. 이런 말을 주말에 살짝 한 것을 어제부터 계속 하더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도. 그러니까 아유, 바이든은 역사상 최악의 토론자야. 내가 토론해 본 사람 중에서. 나는 그냥 뭐 앉아서 떡 먹기야. 뭐 이런 식으로 물이 필요 없을 정도로 떡 먹기처럼 쉬워. 이렇게 계속 얘기해 오면서 상대를 내리던 그런 이제 그 트래시 터킹이 이거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는 계속 바이든 토론 보통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다. 니까 조지아주에서 본인이 고문을 당했대요. 전직 대통령이 고문을 당했으면 그게 뉴스가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건 이제 조지아주에서 본인이 그 총무처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몇 표를 찾아내라. 조지아주에서 졌으니까 이기기 위해서, 뒤집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기소당할 때 그 법원에 20분 있었거든요. 머그샷도 찍고 해야지 되니까 그 20분 있는 동안 본인이 고문당했대요. 근데 그 고문이 무엇은 고문인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주의를 이제 산만하게 하는 여러 가지, 아니면 뭐 멜라니아 트럼프가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도 백악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토론 이틀 전입니다. 전반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몇 개월 동안 그 격차를 줄인 것은 사실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토론은 어느 토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보통 미국에서 토론이 제일 먼저 된 것은 1960년 닉슨, 케네디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6년 동안 없었습니다. 없고 이 토론은 누가 주최를 했냐면 어느 당도 아닌, 처음에는 막 여성협회가 하고 하다가 돈이 없고 막 이렇게 돼서 아주 정확하게는 1987년도 초당파적인 대통령 선거 토론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 토론위원회가 올해는 날짜를, 대통령 선거 그 후보 토론 날짜를 9월 16일로 잡아놨습니다. 민주당도 싫어했고 공화당도 싫어했고, 또 어떤 때는 이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이렇게 섭외를 하는 사회자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그런 그 당도 있었고 해서 올해는 이제 그 본인들끼리 주선을 해서 첫 번째 CNN, 그 두 번째 9월 달에 이제 ABC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9월 16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 어떠세요? 웬만하면 모든 것을 다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건 안 가고 하잖아요. 공화당조차도 트럼프 전 대통령 몇 번 되더니 이젠 사전투표 하라고 하죠. 공화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도 팬데믹 이후에는 사전투표 같은 것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선거위원회가 마련해 놓은 9월 16일이면 이미 한 10개 주 이상이 투표용지가 다 발부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일찍 하길, 아주 최초예요. 이렇게 일찍 하는 건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뭐 선거 4개월 전에, 그런 게 하나가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두 사람 다 지금 찜찜한 부분이 있는 거죠. 만회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일찍 한다 말씀드리면 되고요. 전국적으로는 양자 대결이나 아니면 로버트 케네디를 포함한 3자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슨 한 1, 2, 3%포인트 정도 앞서갑니다. 아니, 전국 대결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격전지에서 그 정도 앞서가는데 전부 오차범위라고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선거가 치러질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가 다 맞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부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일 모레 토론 보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마음 정한 사람 아무 소용 없습니다. 분위기를 북돋아 줄 뿐이지, 마음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 가운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고 그에게서 투표를 해야지 되겠다는 마음에서 조금 멀어졌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사람들을 본인에게 가깝게 가게 하는 것이고, 그 밖에는 일반적으로 뭐 젊은이, 라틴계 이런 사람들을 투표장에 나가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이죠. 아무튼 중도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maybe 9월 달에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토론에 참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가 되면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지만, 지금부터 9월 달까지는 내일 모레의 두 사람의 토론으로 바이든 뭐 나이가 그 정도 돼도 괜찮겠어. 그러고 보니까 그래. 뭐 나이가 3살 차이밖에 안 나?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왜 한 사람은 저렇게 젊은이고 한 사람은 저렇게 또 영반대의 길을 가고 있지? 생각할 수도 있고, 그만큼 내일 모레 토론은 미국 역사를 정하는데 또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미국의 그 주요 신문의 일면에 이제 탑 뉴스들을 조금 간추려 보겠습니다. 다 지역마다 관심도도 다르지만 그 관심도에서 다 느끼는 면이 있고 배우는 면도 있고 하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뉴욕주를 포함해서 4개 주에서 뭐 콜로라도주 등에서
대통령 후보는 말고 다른 그 선거가 치러지고 있거든요. 결과는 이제 의미 있는 결과는 내일 간추려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미국 주요 신문의 그 일면의 탑 뉴스를 보면은 앞에 전해드렸었던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위키릭스 창립자인 줄리안 어산지 이제 조국으로 돌아간다. 미국 법무부와 합의를 하고 이 내용은 오늘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만 일면에 나왔거든요. 제가 워싱턴 포스트 보니까 판가리 했어요. 어제 밤에 잘 때 그 일면을 이렇게 보고 잔 것과 새벽에 일면을 본 것이 달랐습니다. 줄리안 아산지가 없었는데 이 줄리안 아산지를 일면 맨 위에 넣었거든요. 자, 그만큼 이게 이제 미국에서 중요하게 다룬 이슈다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낙태에 대해서 뭐 뉴욕타임스라든가 특히 그 애틀란타에서 이번 토론이 있잖아요. 저는 그 CNN 본사를 가봤었는데 CNN에 가려고 간 게 아니라 그때 제가 한 15년도 더 됐을걸요. 티에 대해서 마시는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티 박람회가 그 애틀란타 그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그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CNN을 가봤는데 이번에 그 애틀란타에서 토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론과 함께 조지아주의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낙태와 연관시켜서 이렇게 보도를 했고 또 USA 투데이도 낙태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일면에요. 보면은 먼저 뉴욕타임스는 민주당은 이제 그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 권리를 폐지한 뒤에 정말 아주 그 공화당을 강하게 비난을 할 그런 하나의 이슈를 지금 쭉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공화당이 주장하는 것은 낙태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가능하다. 이런 것을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권자의 46%는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누군가 정말 임신 합병증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산모나 아니면 태아를 고려할 때 낙태가 금지된 주에 살기 때문에 다른 주로 가서 낙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유권자의 46%가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 하는 게 그 뉴욕타임스의 보도거든요. 그에 비해서 보스턴 글로브는요. 그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 바로 이제 그 낙태 이 이슈로 여성의 낙태권에 접근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위한 굉장한 그 캠페인을 하는데 여자니까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홍보한다. 왜 이게 그 보스턴 글로브가 보도를 했겠습니까? 그쪽이 지역구잖아요.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연방 상원 의원이 USA 투데이는 이제 낙태를 텍사스주를 한 주를 딱 예로 들었습니다. 거의 모든 낙태가 금지된 이후에 낙태 자체는 줄어들었죠.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가 지적한 것처럼 꼭 필요한 사람은 능력이 된다면 다른 주로 가서 낙태를 했으니까 해서 낙태는 줄었는데 유아 사망률이 크게 올랐답니다. 2021년이었어요. 2년 전에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 내고 나자 바로 텍사스주가 뭐 어느 주보다도 먼저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를 했는데 그 뒤에 유아 사망이 뭐 한 살 미만 이런 식으로 12.8%가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8% 증가할 때. 그리고 특히 유아 사망을 선천적인 결함으로 보면은 그건 이제 선천적인 결함이 있다는 게 현대 의학은 다 가려내니까 그럴 경우는 웬만하면은 이제 산모가 아이를 낳지 않는다던가 하는 결정을 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선천적 결함으로 인한 사망은 텍사스주에서 2021년 이후에 22.9%가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3.1%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이제 이런 문제, 아무튼 한 살이 되기 전에 사망률도 굉장히 높다 하는 그 USA 투데이. 그렇게 되는 경우 여성의 경우는 추가로 예를 들어서 임신을 더 오래 하고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는 출산을 하자마자 아이들이 숨져야지 되고 이런 케이스죠. 물론 공화당에선 다른 얘기를 하죠. 수천 명의 어린이에게 삶이 주어졌다. 그러나 통계는 말하는 게 유아 사망이 그런 이유로 텍사스주에서만 다른 주에서 줄어들 때 늘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낙태 전쟁에서 이겨가는 건가? 이게 정말 프로라이프인가? 라는 의문 표시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낙태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태어나자마자 숨질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게 이게 아이를 보호하는 건가라는 그래서 이제 이게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에서도
지금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틀란타 지역에 애틀란타가 격전지이기도 하고 토론이 있는 그런 주이기도 한데 바이든 대통령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갑니다. 지금 애틀란타 그 저널 컨스티튜션의 새로운 발표에 따르면 이게 폭이 제법 커요. 제일 큰 것 같아요. 43%대 38%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갑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낙태 이슈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때리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공화당은 야, 이 낙태를 금지했어. 우리가 낙태가 막 합법화된 그것을 연방 대법원이 이렇게 해서 그게 트럼프가 지명한 대법관들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낙태를 금지했어라고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은 그 같은 이슈로 계속 때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4개월 동안 이 이슈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매를 맞을지 알 수 없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일면에 보도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낙태에 관한 것들이고 워싱턴 포스트를 가면은 이제 18살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의 허락이 있더라도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것. 이 안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테네시주 케이스라고 호르몬 치료도 제한을 해야지 되고 연방 대법원이 처음으로 심의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게 사실은 올해 10월 달에 시작돼서 새로운 회기에 연방 대법원에 그래서 이제 판결 자체는 다 이제 선거가 끝난 뒤에 내년 여름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25개 주네요. 지금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가 꼼꼼하게 계산을 해놓은 거 보니까 현재 테네시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전환이라든가 성적인 그런 것의 정체성에서 치료가 필요한 미성년자들 치료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한 주가 25개 주랍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제일 마지막으로 합류를 해서요. 그런데 이제 이 같은 치료가 지난 10년 이상 가능했었고 의사협회에서는 거의 이걸 이제 지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그 마인드 자체가 한 명이라도 환자가 있으면 그 한 명의 환자라도 치료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목표잖아요. 히포크라테스적인. 그래서 청소년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아이는 정말 성적인 그런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게 이 아이에게 좋다. 아니면 우울증을 걸린다던가 자살을 할 수 있는 그 유혹에 빠지고 실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 자살로 그래서 의료협회에서는 거의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만약에 법적으로 그 치료 금지할 수 있어 하면은 더 많은 주에서 이 같은 법을 만들어내겠죠. 자,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에 비해서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글쎄요, 이게요, 물론 성정체성 치료, 이것도 일면에 전했는데, 요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물론 웹사이트하고 신문이랑 따로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웹사이트에서 며칠 전에 얘기했었던 것을 다른 신문들도 그렇긴 해요. 근데 그게 너무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몇 가지의 이슈가 다 그렇거든요. 쇼 비즈니스가 로스앤젤레스를 떠난다. 이건 이제 어제도 나왔었던 얘기이기도 하고, 물론 약간의 애드되는 부분은 있지만 왜냐하면 쇼비즈니스가 요즘에 너무 넷플릭스라든가 이건 꼭 헐리우드만 겪는 게 아니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많은 주체가 생겨서 조금 슬로우할 뿐더러 게다가 되고 렌트비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일면에 실렸고 또 하나는 폭력적인 친팔레스타인 시위 웨스트 LA에서 있었던 주말에 있어서 어제 이미 다 보도됐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뒤늦게 그래서 캐런 베스 시장도 가서 이건 안 된다고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반유대주의는 안 돼 하면서 유대교 그 사원 앞에서 있었던 시위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엄청 비난을 하고 이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오늘 일면은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흥미있게 본 두 가지 이슈는 이게 기후변화죠.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는 지역 신문이니까 역시 지난번에 그 달리라는 큰 컨테이너쉽이 그 다리를 무너뜨리고 어느 정도 이제 수습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거의 정상 가동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프란시스 스캇 키 브리지가 그게 이제 일면에 크게 사진을 찍고 일면 아래는 에브라함 링컨 동상 있죠. 에브라함 링컨 동상은 동상인데 왁스로 만들어 한국말로 밀랍 인형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보다는 그냥 왁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왁스인데 바깥에 있는 그 왁스니까 이게 이제 그 한 화씨 140도 정도는 견딜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140도 정도는 견딜 수 있어야지 되는 게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게 다 주저앉아서요. 링컨의 목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철퍼 주저앉아 버린 막 촛농이 흐르듯이 그 정도로 기후 변화가 위험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 일면에 보면은 아이오와주의 수시티에서 물에 잠긴 이제 빨간색 자동차 앞에 어떤 분이 이렇게 서 계시는데 이건요. 그쪽 지역에 뭐 호수 이게 도시를 어떻게 삼키는가, 이 물이 어떻게 삼켜버리는가 이런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기후 변화의 그런 것들, 뭐 저쪽 워싱턴 DC 인근, 뭐 버지니아 이런 데나 아니면 영 뭐 워싱턴 DC하고 뭐 그래도 떨어져 있는 그런 아이오와라든가 이런 데서도 서로 다른 이슈로 한쪽은 폭염, 한쪽은 홍수 이런 것으로 도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오늘 미국의 주요 신문 일면을 통해서 봤고요. 어머, 가장 중요한 걸 못 전해드렸네요. 루이지아나에서 발행되는 신문 뒷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상하게 휴일은요. 휴일이라고 쉬지 않았는데도 그 느낌이 아주 사람을 좀 여유롭게 합니다. 얼마 전에 준틴스 연방 그 공휴일이 있었죠. 그리고 7월 4일 독립기념일 그 연휴가 있죠. 7월 4일이 며칠인가요? 목요일 아닌가요? 다음 주? 다음 주 목요일 맞네요. 그런데도 목요일도 역시 방송하는 뉴스 하는 사람들은 뉴스 하잖아요. 벌써부터 행복해집니다. 제가 아마 못하고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봐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하면 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또 적게 봐주시고 적게 들어주시면 좀 단점들을 널리 퍼뜨리게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지 더 조금 봐주실 때는 마음이 더 편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미국 항공 여행객이 아마 올해 독립기념일 그 연휴를 전후로 해서 최고를 기록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미 깼네요. 6월 23일인가요? 지난 그 일요일에 깼다고 합니다. 거의 300만 명이 공항의 검색대를 통과해서 하루 날짜로 최고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목요일이니까 오늘이 오늘 6.25네요. 오늘이 25일이고 25일부터 7월 8일 다음 주에 목요일이 독립기념일이고 그 다음에 금, 토, 일, 월 이렇게 끼고 7월 8일까지 3,200만 명 정도가 그 공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한 5.4% 증가하지 않을까. 보통 이제 독립기념일 연휴가 가장 이제 여행 그 업계에서는 바쁜 여름이기도 하죠. 그런데 올해는요, 교통안전위원회가 얘기하는데 의회에서 뭐 법안이 통과가 됐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예산으로 필요한 곳에 사람 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으실 것이라 하고 교통안전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행객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이제 독립기념일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사상 최고의 항공객 여행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경제가 아무래도 괜찮다는 그런 그 신호가 되겠죠? 가장 붐빌 날은 독립기념일 다음 날인 7월 5일 금요일이 가장 바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합니다. 그리고 트리플 A는요. 미국 자동차협회 7월 4일 그 주에 목요일이지만 그 주에 뭐 7,090만 명이 집에서부터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을 여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식 그 며칠 동안 너무 많이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고 오늘은 지금 현재는 거의 6% 정도가 어제보다 회복이 됐거든요. 어제와 비슷한 내려간 만큼 거의 회복이 되고 있는데 5.65% 5.65% X로 6달러 67센트에서 현재 124달러 78센트. 처음에 딱 분할해서 120달러의 거래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4달러 78센트가 올랐네요. 그런데 목요일, 금요일, 어제 월요일 사흘 동안 16%가
주식값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칩메이커의 엔비디아의 앞으로 10년 동안 가장 중요하다는 회사의 주식값이. 그래서 지난주에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로서의 잠시의 위치를 마이크로소프트 내주고 하다가 다시 이제 3위로 내려앉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3조 달러가 아니라 어제 이제 2조 달러, 2조 9,100억 달러, 다시 3조 달러 올랐겠네요. 오늘 많이 올라갔으니까. 어제도 거의 7%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5천억 달러 이상이니까 현재는 3조 달러 또다시 넘었습니다. 그런데 S&P 500 상승의 3분의 1을 엔비디아가 지금 다 끌고 온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사흘 동안 16%가 내려갔어. 그러다가 이제 6%는 현재 회복됐고, 이건 근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더 회복될지 아니면 내려갈지 모르지만 그게 사람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물론 차익을 챙기는 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120달러에 시작을 해서 불과 뭐 몇 주일, 2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6월 10일이었으니까 2주일 정도 그랬는데 2주일 안 된 사이에 135달러만 이렇게 올라가니까 차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지금 팔았다가 어차피 조금 내려가면 또 사야지.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젠슨 황이라는 CEO가 본인의 그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9,500만 달러 이상의 주식을 팔았는데 이것은 그 분할하기 직전과 직후에 이 사람은 꼭 차익을 챙기려고 이렇게 설명한 매체가 많이 있던데요. 그게 아니고 그게 규칙이랍니다. 분할을 할 때에 여러 가지 그 규칙이 있어서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이 CEO가 내부 거래자들 CEO가 갖고 있는 것을 팔아야지 되는 자동적으로 본인이 뭐 어디 눌러서 누구에게 지시해서 판 게 아니라 그게 이제 10b5-1 여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판 거랍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팔았으니까 젠슨 황이 판 것도 그렇게 많으니까 가격이 많이 내려갔고요. 제가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가 엔비디아에 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니까 노 코멘트라고 하고 파이낸셜 타임즈도 이런 방면에 굉장히 아주 그 환한 곳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할 텐데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다만 차익을 챙기려는 사람 이 파이낸셜 타임스는 차익을 챙기려는 사람보다는 젠슨 황의 주식이 자동적으로 팔렸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가격이 내려갔다는 거에 포커스를 많이 뒀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2000년대 초에 1990년대 말에 확 떴다가 2000년대에 갑자기 또 확 사그러진 시스코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시스코 거품되는 거 아니야 엔비디아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뭐 전문가들의 그 지적을 보면은 그 당시에 시스코는 뭐 그 통신업체들이 그 어떤 그 기간 시설 이런 것에 대한 지출을 줄임으로써 1년 지나고 나니까 한 그 주식이 시스코 주식이 한 80%가 내려갔었는데 이번엔 도저히 여러 가지가 그럴 수가 없다. 뭐 그 규모라든가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을 예로 들어서 이제 그런 것.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다. 오히려 좀 셀러프한 거. 사람들도 그렇고 젠슨 황도 그렇고 조금 팔아서 이익을 챙긴 거. 이게 오히려 그 시장, 주식 시장을 위해서 건전한 그 발전이다. 뭐 존재하지 않는 거품인지 모르겠지만 거품이 생길 만한 것도 걷어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Radio Soul AM 1650.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시고요. 시민단체들이 주이시, 크리스천,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스트, 단일주의, 보호, 보편주의자, 비종교인과 함께 루이지아나주를 고소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루이지아나에서 발행되는 타임 피카윤이 제일 유명한데 조금 신문 일면에 나왔고요. 오히려 애드보케이트라는 신문이 크게 보도를 했는데 10계명을 모든 공립학교의 교실에 걸어야지 된다는 미국 최초의 법이 개신교 신자가 아닌 학생들을 차별한다 하는 거거든요.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위헌이다. 그래서 공립학교에 다니는 개신교 신자가 아닌 학생들 부모 그 9가정과 이렇게 여러 시민단체들이 같이 고소를 하면서 한 얘기가 아니 공립학교가 썬데이 스쿨입니까?
썬데이 스쿨도 아닌데 왜 10계명만 떡하니 걸어놔야지 됩니까? 10계명도 개신교 것과 카톨릭 것이 다르고 뭐 유대교도 10계명이 있지만 다르고 이슬람교도 있어요. 조금씩 다르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그 루이지아나주의 법을 지지를 하면서 미국에 필요한 종교 부흥의 첫 번째 단계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 민족주의로 가기 위한 길인 것이죠. 사무엘 얼리또 연방 대법관, 마이크 존슨 연방 그 하원 의장 등등 일부 교회는 트럼프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더군요. 맨 끝에 이렇게 딱딱하게 때로는 딱딱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 상태 러시아에게 영토를 그만큼 뺏긴 상태에서 휴전 협정을 하지 않으면 미국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무기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러시아도 휴전 협정에 응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겠다. 러시아야 좋아하겠죠. 지금 얼마나 많이 땅을 가졌는데요. 현 전선을 유지하라는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쟁을 빨리 끝내자는 것이고 반대 측도 많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